저는 뭐 이런저런 거 볼 필요 없이 버블이 꺼졌을 때, 그리고 이때 이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한 3년, 5년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에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은 5년, 10년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간 다시 또 유동성 장세가 오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빅테크 주식들이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가파른 긴축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다시 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본격적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내년 한 중반을 넘어가서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의 문제이죠. 이제 금리가 한번 다시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 제일 희생양이었죠, 사실은. 그 부분은 다시 또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성장주고 오히려 뭐 가치주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는 서적을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약간 좀 길게 보고 뭐 다시 상승장이 찾아온다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성장 테마. 저는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 중에 저는 뭐 이런저런 거 볼 필요 없이 하여튼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쪽이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이제 갑자기 버블도 워낙 컸고요. 거기다 금리도 워낙 급등하면서 지금 꺼지는 버스트도 워낙 컸습니다. 하여튼 이건 완전히 널뛰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XBI라고 이제 S&P 500에 있는 이제 ETF입니다. 바이오만 모아놓은 기업. 그게 한 16년, 7년 정도 쭉 이제 상장한 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보면은 S&P 500을 한참 이렇게 아웃퍼폼 했다가 지금 거의 같습니다. 15, 16년 동안에 이제 S&P 500 수익률하고 같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올라왔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같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리가 한참 높았을 때, 그리고 버블이 꺼졌을 때, 그리고 이때 이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뭐 한 3년, 5년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금리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완전히 다 많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확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약간 좀 프리미엄 붙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그 주가 버블 됐을 때 그게 훨씬 많이 이제 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쭉 보면서 공통된 게 뭘까 이거 다들 그러실 텐데요. 공통된 걸 이제 뽑아보지 않습니까? 공통된 걸 한 3개 뽑아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게 이제 조금 공통된 3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데모테크 인구구조 관련된 것, 고령화가 본격화될 거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섹터나 테마는 뭐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뭐 다른 쪽에 하이테크 분야고 미래산업 분야이고. 그런데 바이오 분야가 이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뉴스가 보이는데 하나가 이제 네이버에 클로바라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떤 쪽에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나 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를 케어하는데 이 AI를 활용해서 고령자들의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다 케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고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그 전화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치매나 인지증이라고 그러죠. 이걸 조기 좀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 한 명이 한 900명의 고령자를 케어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은 우리가 더 많아지는 고령사회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전화한다면은 하루에 한 30통 전화해도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치지 않는 AI가 전화를 하니까 동시에 그냥 전화를 다 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매일매일도 전화 가능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해일 수도 있고, 또 한 2, 3일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보급을 해가지고요. 이걸 고령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 대화 로봇이죠. 그리고 약 먹는 시간, 어쩐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로봇은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 유망한 분야이고요. 아까 AI를 활용한 것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시간은 좀 걸리는데 조금 유망한 분야고 당장 언제 어느 때도 하고 하여튼 유망한 분야는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약간 어느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또 쉬어간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길게 본다라고 꼭 단기적으로도 뭐 괜찮아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길게 보면은 뭐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리츠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캐시플로우도 창출해 줄 수 있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알고 있는데 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리츠는 부동산 가격보다 금리 상승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리츠는 보통 한 60-70% 정도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막 이제 리펀딩을 할 때 거기도 이제 만기가 되니까 계속 리펀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비해서 금리 수준이 왕창 올라 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뚝 떨어지죠. 임대료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하니까 이게 마치 장단기 금리 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는데 운용금리는 일정한데 단기 금리가 급등해 버리면 그게 꼭 지금 리츠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맞추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에서 40%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장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영향도 있지만은 금리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 매크로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뭐 부채 비율이 한 17%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덜 받아요. 물론 도로라서 도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니까 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차입이 훨씬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리츠는 이제 이러한 그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 때문에 이게 리츠가 금방 반등은 못할 겁니다. 일단 금리가 피크아웃 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이고요. 그거는 뭐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혹시 하락할까? 이게 그 다음 뉴스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반등은 못할 겁니다. 옆으로 꽤 이제 지지부진하게 좀 기다가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뭐 저는 리츠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뭐 지금 사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어떤 것은 40% 떨어졌고, 뭐 30% 떨어진 게 절비하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사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내년 뭐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사더라도 여기서 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서 야 이거 내가 못 잡았네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약간 후행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년에 이제 나타날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는 걸 좀 보면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차 금리 상승의 이제 효과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이제 금리 추가 상승 여력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만 조금 반영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뭐 배당 수익률이 플러스 향후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내년에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채권 듀레이션보다 더 긴 듀레이션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 계약이 해외 같은 경우 10년에서 20년 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 채권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한 레버리지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츠 같은 경우 변동성이 부동산이니까 주식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조금 큽니다. 아, 진짜요? 그게 레버리지 때문에요. 주가 지수는 레버리지를 안 한 것이고, 네. 리츠는 레버리지 된 것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리츠의 변동성하고 부동산 말고요. 리츠의 변동성하고 주가의 변동성하고 비교하면은 리츠가 조금 더 큽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나타난 거죠. 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부동산이라는데 가격이 40%를 떨어져. 이게 진짜 네. 사실은 멘붕이죠. 30%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리츠 투자하실 때는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꽤 많은 영향을 준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아주 좋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리츠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43%입니다. 와, 진짜 많이 배당 수익률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30%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평균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30~40% 빠지고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도 떨어졌죠. 금리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리츠에서 양방으로 좋았던 거죠. 부동산 가격 올라서 좋고 펀딩 코스트 낮아져서 좋고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와서는 양방으로 터지는 거죠. 이제 금리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면서 네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조금 리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리츠 투자 한번 좋은 기회에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은 5년, 10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츠 전문가 네. 있으면 한번 불러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 토크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당장 이럴 때 오히려 어떤 한 자산 가격이 좀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리고 내년이나 이런 때 오히려 좋아 보일 이런 자산을 사실은 이제 추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는 게 낫지요. 자산 가격이 한참 핫한 거를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금이 한참 핫하다 하면은 다 금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네. 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꺼져 있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